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5일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네 번째 장외투쟁에 나서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지 않고 이 정당 비율보다 시민사회의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이 재판을 앞두고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 순방 전 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약속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적 쇄신, 국정 쇄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정시 토크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혜민 씨. 네, 오늘은 나들이 떠나는 차들이 많은 데다가 지방 방향 최대 혼잡 시간이라서 정체가 많이 길어져 있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길이 버거운데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경기권에선 오산과 안성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충청권 진입해선 천안을 중심으로 17km 구간, 또 청주와 옥산 부근에서도 10여 킬로미터씩 정체입니다. 인접한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은 풍세요금소와 차량터널 사이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은 충청권 진입을 앞두고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지나기 가장 힘든데요. 서울 방향으로는 바람 부근 1차로 사고로 6km 구간 막힙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은 모가와 서청주를 중심으로 10여 킬로미터씩 불편하고, 충청 이남을 지나는 또 다른 노선인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은 여주와 감곡 사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은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강원권에선 인제터널 1차로 사고로 7km 구간, 또 경기권에선 교통량 자체로 인해서 서종을 중심으로 13km 구간 정체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은 마성터널과 양지터널 사이 가장 밀립니다.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 흥천이포를 시작으로 6km 구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조혜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이. 네. 트럼프 얘기죠? 네, 맞아요. 트럼프 2기 내각 이야기인데요. 여러 인물이 한창 지명되고 있습니다. 이 지명자들을 보면 이 누가 문제 많은가, 이 대회 출전자들을 방불케 할 만큼 과거 문제된 전례가 드러나고요. 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2기 문제투성이 강요들 누군지, 그리고 그 면면은 어떤지 들여다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인물 누가 그렇게 문제예요? 미국 내각의 빅4로 꼽히는 장관들 중 일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빅4라면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예, 맞아요. 이 4개 장관직은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국방장관은 1947년 이전에는 이 전쟁 장관이라고 불렸고요. 이 국방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직은요,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지명된 사람들이 모두 다 문제투성이다. 그렇습니다. 이 법무장관 지명자부터 보면요, 이 플로리다 4선 의원인 42세 맷 게이츠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국방장관 지명자는 44세 전직 군인이자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를 임명했습니다. 40대 초중반, 일단 젊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달 13일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한 맷 게이츠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은요, 그제죠, 21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벌써 낙마했죠.
낙마했죠. 네, 맞아요. 이 지명한 지 8일 만이거든요. 얼마나 빠르냐면요. 이게 미국에서 역대 세 번째로 빠른 낙마살이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에 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던 인선 중에 첫 낙마살입니다. 어떤 논란이 있길래 이렇게 빨리 사퇴했죠? 이 맥 게이츠는요, 과거에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었어요. 또 상원에서 인준마저 불투명해지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진 거죠? 예, 게이츠는 하원 의원 재직 중에 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부정 행위, 또 불법 마약 및 부적절한 선물 수수 의혹 등으로 이 하원의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 트럼프가 법무장관에 지명한 지난 13일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하원 의원직을 내려놨으니까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는 공개가 안 된 겁니까? 네, 맞아요. 그러자 이 게이츠의 지명 이후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의회에서 이 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아무래도 벌였겠죠. 그래서 게이츠가 2명의 여성에게 이 성관계 대가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0,000,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 이상을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 게이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이 했고요.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게이츠 인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면서 이 게이츠가 결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호임은 정해졌나요? 예, 트럼프는 같은 날 후임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줄여서 AFPI고요. 여기 법률부서를 이끈 맷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본디는 트럼프 당선인의 탄핵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예. 자, 법무장관 낙마했고 그다음 문제투성이 두 번째 인물 누구죠? 네, 앞서 잠시 소개한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입니다. 이 평소에 전장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또 전쟁 범죄로 기소된 미군을 옹호했던 전력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자질 측면에서도요. 이 조직 관리 경험이 없는 40대 예비역 소령이 국방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한 공화당 내부 비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에 첫 번째 인물이 이 미성년자 성매수 워낙 세서 그런지 뭐 이 사람은 조금 그리 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런데 이 헤그세스도요, 이 성비위 의혹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2017년 공화당 여성연맹 주최 행사에서 이제 혐의가 있었고요.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이 담긴 22페이지짜리 경찰 보고서가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그 경찰 보고서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테니까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헤그세스 사건의 경찰 보고서 세부 사항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헤그세스에 대한 좌절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TV 뉴스에 계속 나쁘게 보도되면 당선인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만두지 않나요? 좀 이제 먼저 낙마한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랑 좀 다른데요. 헤그세스는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21일 날 의회를 방문해서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일단 아직은 물러날 생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 빅4 말고 트럼프가 인선한 또 다른 후보들도 논란이 많죠? 예, 다른 후보들도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이 교육부 장관 지명자 린다 맥마흔은요, 남편이 월드 프로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줄여서 WWE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 운영자였거든요. 근데 운영 당시 10대 링보이들이 고위급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여기도 성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린다 맥마흔은요,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으로 본인이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학력을 잘못 기재해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아들인가? 조카인가 그렇죠? 네, 맞아요. 전 그 대통령의 조카죠. 네, 조카고요. 과거에 공중보건과 백신에 관해 음모론을 제기한 전력이 유명한데요. 이건 뭐 사소한 축에 속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트럼프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8년 전에 트럼프 당선인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맹비난했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과거에 했던 강경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드러났는데요. 이 CNN 방송은
통신부는요. 현지 시간 21일 케네디 주니어의 2016년 라디오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가 오래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을 일관되게 또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요. 2016년 12월 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요. 이 트럼프 당시 당선인의 전략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대공황 같은 사회 경제적 불안이 심해진 시기에 공포와 편견을 이용해 권력을 잡은 선동가들과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거기서 히틀러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트럼프의 모든 발언은 공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거나 트럼프 당선인과 히틀러는 다르다. 히틀러에게는 최소한 계획이란 게 있었고 정책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트럼프에게는 그런 게 없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람들에 비하면 좀 나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확고한 주장과 좀 날이 살아있는 비판에 반가울 정도인데요. 네. 이 사실 케네디 주니어는 정치적 뿌리가 다릅니다. 뭘 민주당 쪽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를 둔 이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와 제대로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공화당 일각의 의심도 증폭될 걸로 보입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는 그 본인이 문제다기보다는 이 트럼프가 코드가 안 맞아서 내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또 이 백신 음모론이나 낙태 문제 등 이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이 공화당과 다르다 이런 점이 공화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또 문제투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케네디 주니어를 기용한 건 결국 트럼프는 일종의 보은 성격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거든요. 지난해 10월 민주당을 탈당해서 대선에 독자 출마했다가 올해 8월 레이스를 중도에 포기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기 때문에요. 이 트럼프가 결정을 뒤집을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1.5도, 청송 영하 4.9도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추웠지만 낮에는 비교적 온화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전주, 대구 13도 등 11에서 1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다소 춥습니다. 영하 5도 안팎인 곳도 있습니다.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관리만큼은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가 상당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친 다음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중반경 풍랑과 강수 예상돼서 이 무렵 첫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요. 동해안 쪽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강수가 있겠는데 동해안과 부산은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고 강원 산지에는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전반적으로 맑겠습니다만 제주에만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2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낮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상에 풍랑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최대 4m의 파도가 일겠고요. 경상권 해안과 제주에 강풍이 지납니다. 또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이 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오늘 고속도로는 사고가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양산부터 정체고요. 추풍역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조금소에서 정체입니다. 화도에서 설악까지 천천히 가고요. 인제터널 1차로입니다.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제터널부터 막히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바람 부근 1차로는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에서 바란나들목까지는 6km가량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에서 천천히 갑니다. 팔곡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11월 미 대선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경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죠. 김원장 전 KBS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취임이 1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네. 두 달쯤 남았는데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벌써 우리 기업 중에 미국에 공장 짓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죠. 어제 CJ가 발표했더라고요. 네, 사우스 다코타 지역 그 공장 다 이 밑에 경제가 어려운 남부 지역, 다 공화당이 잡고 있는 그 지역에 주로 이번에도 사우스 다코타에 짓기로 했고 한 7천억 정도. 만두 같은 거 지금 잘 팔리거든요. 의외로 잘 팔려요. 네, 그 공장 짓기로 했어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블랙홀이 우리 기업들이 쫙 미국으로 흡수돼 갑니다. 밖에서 만들면 관세 때리겠다고 하니까 예. 벌써 이미 아시는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이 지었고 이제 오늘 그 이야기 자세히 드릴 텐데 참 우리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네. 뭐 이미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그 중에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HBM 같은 건 들어와서 만들어.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죠.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와서 만들면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을 해줄게. 세제 예. 혜택을 줄게. 트럼프 행정부는 왜 지원을 해줘? 관세 때리면 어차피 수출이 안 되니까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텐데, 그러면서 한 말이 한국 기업에게는, 대만 기업에게는 10센트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터 올해 짓기 시작. 이미 5월 달에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그것만 20조 원 들어가요. 어마어마하네요. 그것만 20조.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이런 게 우리 어디죠? 전주나 창원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이게 이제 삼성 한 7, 80조 여기다 들이부을 거거든요. 7, 80조. 네, 네. 그래서 보조금 한 9조 원 받기로 했고 이미 착공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남동부 쪽이죠. 인디애나에 여기 이제 HBM3E부터 생산할 거니까 첨단 반도체, 주로 엔비디아 같은 데 납품하는 거 이거 짓고 있고요. 예. 여기도 이제 수천억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안 준다 그러고. 현대차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는 엘라바마에 있었고 그 옆에 조지아에 기아차가 있었고 그 조지아에 다시 이것도 한 20조 때려부어가지고 지금 곧 착공해요. 예. 곧 양산 들어갑니다. 조지아에 또 이제 전기차 공장이,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벌써 세계의 거대한 이제 산업군이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라는 게 원래 집약된 산업군이잖아요. 네. 그 이제 저 조지아 공장까지 완성되면 미국에서만 110만 대가 양산이 되니까. 예. 네. 그 멕시코에 기아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놔서 그 2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멕시코하고 중국 제일 싫어하잖아요. 멕시코산 이제 관세 100% 때려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미국에 지어야 되는. 네. 네. 또 우리 배터리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요? 저 SK온이 세계 네 번째 회사고 세 번째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미 한 합자 회사까지 합치면 6개, 7개씩 미국의 공장을 다 짓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한 2, 3년 동안 투자된 돈은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그동안은 받아왔었죠? 네. 우리가 이제 아는 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냐면 사실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저런 혜택을 줘서 돈을 더 쓰는 법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감축될지 모르겠지만 말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이라서 네. IRA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에 보조금 줘서 전기차 같은 것들 이렇게 핵심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겠다.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그런 민주당 행정부의 법안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뭐 이거 싫어하고요. AMPC라고 중요한 건데 이제 첨단 공정 세액 공제. 미국에 들어와서 운동화 같은 거 만들지 마. 첨단 반도체도 첨단 반도체. 뭐 2나노미터 같은 거. 네, HBM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최고 좋은 것만 만들어. 그런 첨단 제품 만들면 세금을 깎아준다. 많이 깎아줍니다. 네, 여기 많이 깎아주고. 네. 그리고 미국은 전기차 한 대당 한 7,500달러니까 1,000만 원이 지금 환율로 1,000만 원이 넘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전기차 어디 것 같아요? 우리나라죠. 아이오닉입니다. 네, 현대 기아차 전기차가 두 번째로 잘 팔리는데 거기 이제 보조금 그 사는 사람들이
1,000만 원씩 보조금 받으면 저 현대기아차가 차 팔기 좋은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 받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칩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공교롭게 반도체 할 때 그게 칩스가 됐어요. 약자가. 네, 예. 칩스 과학법이라고도 합니다. 칩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칩스 반도체 지원법 또는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70조 원의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AI를 미국이 지금 반도체 뭐 이런 건 앞서가지 못하지만 AI 앞서가잖아요. AI는 안보와 연결이 돼 있고 중국을 따돌릴 수 있는 또는 전 세계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고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AI를 돌리려면 첨단 반도체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예. 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겠으니까 들어와서 만들어. 대신 돈 많이 준다. 삼성만 해도 지금 8조 원의 보조금을 노리고 그걸 들어갔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트럼프는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지급되어 오던 자동차 보조금 네.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죠. 네.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성위원회 장관 그 장관급이 아니라고 하는 보도도 봤는데 어쨌든 뭐 입각을 하게 됐고 그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면 미국에서 테슬라가 제일 영향을 크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값이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조금을 안 줘버리면 우리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도 안 팔리겠지만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배터리 회사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도 테슬라가 덜 팔리면 예. 우리가 이런 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배터리도 덜 팔리고. 덜 팔리고. 네. 그날 그러니까 한 푼도 주지 않겠어라고 선거 끝나고 9일째 되는 날 기자들에게 진짜 안 줄 거라니까 보조금 한 푼도 안 줄 거야라고 다시 또 컨펌을 확답을 해버렸어요. 예. 이날 그때 말씀드렸나요?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기업이 12% 폭락했다고. 주가 폭락했죠. 네. 근데 왜 테슬라는 주가가 올라요? 거기도 안 팔릴 텐데. 그러니까요.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한 3, 4일 전 거래일부터 이제 조금 뭐 주춤하고 있어서 오르긴 이제 다 오른 것 같은데 뭐 테슬라 자체가 이제 전기차도 팔지만 자율주행이나 뭐 워낙 첨단 기업이고 이제 워낙에 지금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됐으니까 뭔가 혜택이 있겠지. 뭔가 이런 걸 예, 기대하는 거고. 뭔가 트럼프가 그 단상에서 그 말하라고 자기 그 어딥니까 플로리다 그 단상에서 승리 선언할 때 앨런 머스크 어딨냐고 앨런 머스크 설명하기 전에 뭐 이야기하냐면 그 앨런 머스크께서 발사한 그 뭡니까 우주선 이렇게 지구로 귀환할 때 이렇게 딱 봤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정말 저도 그 영상 보고 놀라긴 했는데 그 영상 막 극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게 앞으로 미래 정책이나 혁신적인 기술은 앨런 머스크에게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앨런 머스크는 여기에 좀 올인을 한 것 같아요. 예. 바이든하고 원래 사이 안 좋았고요. 오늘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딸이 이제 자녀가 9명인가 되잖아요. 결혼 하도 복잡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성전한 한 명 있죠. 예. 아버지하고 사이 아주 안 좋은. 그때 법이 부모가 동의해 줬어야 하나 봐요. 근데 그거 동의해 준 걸 뒤에 앨런 머스크가 되게 후회했대요. 그러면서 진보 진영과 굉장히 멀어지면서 또 다른 이론 하나는 규제 산업이잖아요. 새로운 산업은 규제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규제하는 데가 FTC예요. 우리로 따지면 연방거래위원회인데 우리로 따지면 공정위 같은 거. 그렇죠. 예, 거기 이제 그 리나 칸이라는 다 그 민주당에서 세워놓은 임기가 내년까지인데 앨런 머스크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 여성을. 얼마 전에 너 곧 해고될 거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옆에 딱 붙으면 이제 뭔가 최소한 테슬라만은 조금이라도 이런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겠구나. 또는 자기가 그 규제를 설계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예. 워낙 지금 오른팔이니까. 네. 그런데 그나저나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뭐 공언한 그대로 진짜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완전히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야 없애겠어요? 법으로 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칩스 법이라 그랬잖아요. 예. IRA 법. 예. 그럼 이제 저 상하원 아무리 공화당이라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장 짓고 있는 데가 인디아나, TSMC가 아리조나, 텍사스, 아까 사우스 다코타 다 남부 공화당 표밭이란 말이에요. 거기 상원 의원들, 주지사들이 우리가 보조금도 못 받고 이러면 공장 가동 늦어지고 착공 늦어지고 생산량 적어지고 이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워낙 앞서 트럼프의 인사 들으셨잖아요. 워낙 강력한 진짜 트럼프가 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아마 그렇게 완전히 없애지 못하겠지만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칩스에 의해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삼성이 보조금 받으려면요. 첨단 제품 와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 우려 국가 중국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첨단 제품 설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국에 우리 반도체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만드는 공장이 4개인가 있는데 시안, 다롄 이런데 거기 자꾸 계속 반도체 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업데이트 예. 시켜야 되는데 그걸 그걸 못 하는 거죠. 미국 정부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예. 올해는 1년 동안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 싸구려 제품만 만들어라 그런 거고 이 공유도 있어요. 하이닉스가 미국 들어와서 HBM 많이 팔았지 엔비디아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 좀 그다음에 미국의 안보 관련 그러니까 미국 군사 제품에 무기에 정보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공장 세울 때 철강까지도 미국 것이 있고 고용은 매우 강력해요. 미국은 노조가 세니까. 예. 그래서 TSMC가 공장을 만드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문 인력이 너무 없으니까 첨단 제품을 만들려는데 그래서 올 초에 700명인가를 대만 사람들을 기술 인력을 데려가려 했어요. 미국 정부가 계속 비자를 안 내줬어요. 미국 노조가 반대를 하니까. 700명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TSMC가 계속 착공을 미뤘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야 그럼 공장 돌리지를 못해.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 고용에 대한 것도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런 걸 더 까다롭게 적용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조금을 깎아버릴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죠. 근데 네. 대만의 그 TSMC는 이미 협상을 통해 가지고 9조 원의 반도체 지원금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저께 나온 기사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취임 2달 앞두고 바이든한테 계속 대만 정부는 달려가서 우리 모르게 진짜 물밑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합의까지 이룬 거죠. 도장 찍어버린 거죠.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제 TSMC를 보면 우리보다 레버리지가 훨씬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을 거 우리는 뭐 6천 몇 마일 떨어져 있는데 중국과는 대만은 몇 마일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거기 도와주러 가기도 힘들어. 전쟁 나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되면 중국이 너희 때려도 우리가 이걸 빌미로 해서 TSMC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게 어딨어요. 예. TSMC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잘 버텨요. 잘 버티고 트럼프 딱 집권하자마자 우리 2나노 공장 이런 거 그 미국 공장에 안 할 거야. 첨단 제품은 본토에서 우리 섬에서 만들 거야. 이렇게 선언해 버리고. 그다음 엊그저께 경제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반도체 공장 하나씩 우리 영토에 짓겠다. 완전 이건 트럼프한테 한 방 매기는 거잖아요. 우리 안 가. 우리도 세게 나가야 돼요. 트럼프와의 협상이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규절이 트럼프는 강한 사람에게 약하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뼈저리게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2달 남았는데 9조 원. 안 그러면 우리 자꾸 착공이 늦어. 우리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데 TSMC가 이 착공이 자꾸 늦어지면서 그걸로 딜을 하고 그러면서 또 12월인가 있을 1기 공장 완공식에는 또 트럼프를 불러오려고 무진의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빨리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미 그 미국의 첨단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세게 나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제 중국에 25%를 수출하고 미국에 15%를 수출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의 비중이 그런데 지금 이제 20대 20 거의 똑같아졌고 최근에는 맞아요. 대미 수출이 대중국 수출보다 늘었습니다. 지난 네. 3년 동안 많이 늘었는데 따져보면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아니 왜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써줍니까? 우리가 거기 공장을 하도 많이 짓다 보니까 우리 설비를 가져가 써야 되잖아요. 미국은 이런 설비를 못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거나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일본에서 만든 장비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공장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라인을.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자리는 지난 한 3년 동안 이른바 리쇼어링 해가지고 미국에 28만 개의 첨단 일자리가 생겨났다는데 그중에 14%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미국의 8번째 수출국이고 미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8번째 나라고 흑자를 많이 올리는 7번째 나라인데
왜 첨단 공장은 우리가 제일 많이 짓나? 물론 우리가 첨단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못 들어가고 중국은 아예 원천 봉쇄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들어와 하려면 일본이어야 되는데 일본도 흑자가 우리보다 훨씬 높고 일본은 기술이 없거든요. 배터리 기술도 없고 자동차 기술도 없고 반도체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서 지어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야 우리 엄청 짓고 있다. 미국에서 우리 공장에 들어와 있는 미국 근로자 임금이 10만 4천 달러가 돼요. 1억 4천만 원이에요. 평균 연봉이. 똑같은 공장 베트남에 지으면 한 달에 2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지도 않은데 미국 가지고 사실상 끌려가고 공장을 짓는데 그 협상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 우리 기업들이 진짜 필사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정말 줄 잡아지고 거기 상원의원들한테 정말 필사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겠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협상은 잘해도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정부가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부의 힘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무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세 군데 나라 중에 항상 우리가 세 나라 중에 하나고 그죠? 당연하죠. 어쩔 땐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할 때도 있고요. 수입하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이렇게 일자리 많이 만들어줬고 그 기술력은 우리가 제일 좋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세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그런 부분은 협상을 해야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협상을 해 나간다면 안 될 것도 없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잠깐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 좀 살펴봅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은 인플레이션이 승부를 갈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워싱턴 현지에서 느끼는 물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거주비부터 식료품, 외식비, 일반 생활물가 뭐 안 오른 게 없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물가 현황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워싱턴 기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 직장인이 연봉 한 10만 달러, 한화로 한 뭐 1억 한 3, 4천만 원 번다고 할 때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 떼고 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한 5, 6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그런데 요즘 집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방 하나 뭐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 월세가 한 2,000에서 2,500달러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나가는 거죠. 수입의 절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방 2-3개짜리 아파트라든가 뭐 자신의 주택의 경우에 뭐 월세나 대출금이 평균 뭐 3,000에서 많게는 5,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요즘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요즘 거주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그리고 또 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뭐 시장도 봐야 되고 뭐 자동차 가스비도 내야 되고 각종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살림살이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2, 3년 전만 해도 제가 마트에 갈 때 한 100달러 정도면 그래도 카트 안에 제법 물건을 담았는데 지금은 100달러로 이런 뭐 손바구니 하나 채우기도 상당히 좀 벅찹니다. 게다가 예전에 뭐 한 10달러 정도 하던 음식값도 요즘 15달러에서 20달러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커지니까 뭐 요즘은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뭐 이런 걸 정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민주당을 심판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뭐였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득에 비해서 워낙 물가가 비싸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은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세금을 낮춰서 소득을 늘려주고 또 이 부족한 세수 이제 세금을 낮춰줬으니까 그만큼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메꾸겠다라는 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또 제조업 중심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역시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양당 후보의 경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사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각종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거였고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을 낮추는 대신 관세를 높여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늘리고 소득 증가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선호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아서 이것이 아마 승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서 통상무역 정책을 바꾼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뭐 많게는 60%까지 높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필수품에 대한 수입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와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없애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으로서는 미국으로 전기 자동차 수출하는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제 관련 법안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오히려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전망도 좀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재탈퇴하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의 악화가 예상되는데 예. 이제 화석 연료 중심의 정책이 한국 조선호에 좀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 다 실행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밀고 당기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치로 요구했다가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중간쯤에 뭐 조율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나 이제 한국 기업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 이 무역 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이 상황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뭐 수출국 다변화라든가 가격 전략 강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는 조언이 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아직 불투명하긴 하지만 네. 중국, 멕시코, 한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불리해진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네, 문제 정도의 문제겠죠. 뭐. 네, 지금 이제 노정민 통신은 이야기한 것처럼 관세를 올려서 그러면 모든 해외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관세 수입도 올리고 미국 내 경기가 좋아질까? 그건 정말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갈 거고 미국은 웬만한 건 다 수입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게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했던 나라들이 미국에게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나라들이 미국한테 돈을 못 벌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인데 미국한테 돈을 못 벌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한테 우리가 뭘 수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하여튼 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고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뭐 시티나 이런 데서 내년 우리 성장률 2% 아래로 보고 있고요. 낮춰잡고 있죠. 네, IMF가 얼마 전에 우리 2.5에서 2.2까지 내렸잖아요. 내년 성장률을. 그래서 매우 우울한데 2% 이하면 우리 이제 잠재 성장률 아래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트럼프 후보가 보편 관세라 해서 기본적으로 관세 10%씩 때려버리겠다. 중국은 60% 때리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만 때린다 해도 우리 내년 성장률은 한 1.1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을 잘 해야죠. 그리고 이제 시장을 우리가 또 다른 데로 또 돌리기도 해야 되고. 당연하죠. 네, 동남아. 지금 예를 들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제일 많이 판 나라는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에요. BYD 때문에. 네. 근데 그거 다 어디다 팝니까? 미국이 꽁꽁 막아버린다니까. 아이고 쟤들 큰일 났네 싶었더니 동남아에 다 팔고 유럽에 다 팔고 있거든요. 지금. 중남미에 다 팔고 있어요. BYD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유럽은 배터리 기술도 자동차 기술도 그 흔한 드론 하나도 못 만들고 그 흔한 운영 시스템 하나도 못 만드는데 중국 거 쓰면서 우리가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중국에 편중돼 있거나 미국에 편중돼 있는 시장을 이번 기회에 다변화. 네, 그런 것도 이제 방법이죠. 뭐 전반적으로 좀 불리하게 되겠지만 네.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진짜 이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 걸 막아버렸잖아요. 중국산 전기차는 지난 5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100%인가 200% 관세, 100%나 200%나 뭐 수출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중국산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CATL이라는 중국 기업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BYD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LG 엔소라고 SK 온 이런 기업들인데 중국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못 들어오면
그럼 우리 배터리 쓸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일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게 이제 그 하나오션이나 이런 하나오션 옛날 대우중공업입니다. 거기 그 미국 군함 아직은 이제 저 함정은 아니고 특수선에 대한 MRO 유지 보수 권한을 땄고 이번에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통화할 때도 조선업 그런 거 얘기했죠,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무역 관계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한국은 경쟁자 적으로 보고 안보는 무임승차자로 보면서 또 자기들이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린 기술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위기 하는데 지금 너무 쫄아 있는데 사실 뭐 또 잘 협상 전에 FTA 개정 해약 결국 트럼프가 막 화내면서 개정했잖아요. 근데 우리 별로 안 뺏기고 협상 잘했거든요. 그때 협상했던 우리 관료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면 핵심은 저거더라고. 우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나가기 나름이죠. 지금. 네, 우리 정리해서 우리 기업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저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 기업들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뭐 전기차가 뭐 보조금이 없다 해도 하이브리드 같은 거 생산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하이브리드형 공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아직 또 경쟁력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 쓰지 않는다면 그럼 엔비디아 뭘로 만들? 엔비디아에서 칩셋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어느 반도체를 쓰겠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에서 해나가면 되고 아마 환율도 미국 정부가 이미 우리 환율 조작국 그 관찰 대상국에 다시 이제 지정이 돼 버렸어요. 환율도 세게 해서 우리 돈의 가치를 올리고 수출을 어렵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가 눈여겨 봐야 하고 앞서 그 한미 FTA 개정할 때처럼 저쪽은 뭔가 원하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한테 뭘 받았어? 이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거 주고 우리는 이제 뒤로 더 많은 걸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뭐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을 CEO로 임명하고 그럼요. 미국 외교관 출신 성김을 또 사장으로 영입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죠. 네, 민간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얼마나 잘 따라잡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원장 전 KBS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30일 이 백악관의 새 주인 마지막 시간으로 격동의 미중 관계라는 제목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 또 그로 인한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 요즘 화제의 노래죠. 이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듣고요. 1시에 다시 올게요.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